안녕하세요. 예니 아빠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그 지난번 영상 때 저 댓글로 남겨놨던 업스타트의 두 번째 큰 포지션 은행인 이제 핀와이즈 뱅크를 분석을 했는데요. 원래 당일날 올리려고 했는데 요새 좀 예니가 많이 드세져서 조금 늦어진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. 일단 내용을 보면은 일단 핀와이즈 뱅크는 그 전략적 프로그램을 이제 많이 하고 있거든요. 그 부분이 이제 업사트가 들어간 부분인데, 요거에 대해서 이제 뒷부분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. 그래서 지금 요 그 핀와이즈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뭐 대출을 증거나 뭐 대출금 또는 수취 채권의 일부를 보유, 뭐 요게 업스타트 제 지난 영상 그 10K 영상이 있거든요. 거기에서 보면 이제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, 구독자분 중에서 이제 균수님이 뭐야 80% 유동화 데이터가 어딨냐고 물어보셨을 때 제가 바로 생각은 안 났었는데, 제 10K 영상에 좀 여러 가지 그 다른 데서는 다루지 않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 뒷부분을 좀 제가 그 달아드릴 테니까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. 일단은 피나이즈에서 총 대출이 요거는 지금 2021년 10K 영상이거든요. 그 피나이즈의 요 뒷부분에 또 지금 최근 4월 28일 날 그 발표한 거는 따로 또 자료를 설명을 드릴게요. 요거 이제 과거 데이터인데 2021년이 그러니까 20년에서 21년 올라가면서 데이터가 3배 증가했죠, 대출이. 그 부분이 이제 전략 프로그램 대출을만요.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그 협찬 은행들이 있는데, 은행이 아니라 이제 핀테크 업체들. 그 중에서 이제 업스타트도 들어가 있지만, 여기서 두 군데가 좀 눈에 띄더라고요. 오파이, 예. 아니면, 엘리베이트. 요 두 군데가, 요게 이제 좀 그 위험도가 굉장히 높은 저 대부업체 뭐 그런 데거든요. 일단 오파이 같은 경우는, 그 이자율만 30에서 160%예요. 예, 이게 단기적으로 뭐 하는 것들이고, 그다음에 엘리베이트 요것도 평균 비율이 110%. 그래서 부실률이 굉장히 높아요. 이 두 개는.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한 것도 하고 여러 가지를 다루는 지금 은행이더라고요. 보니까. 그리고 지금 이 과거 데이터 보면은 2021년도에 처음 시작은 SBA 그 대출이라고 해서 요게 뭐냐면은 중소기업청하고 이제 협력한 대출인데, 여기에도 연체가 굉장히 많아요. 근데 다만 여기에서는 그 보증을 75% 보증을 받고서 하는 대출이라서 좀 안전하죠, 대체적으로. 그래서 그걸로 이제 처음 시작을 했는데 그 SBA 대출을 점점 줄여가고 있죠. 예, 77%에서 53%. 전략 프로그램 대출. 그러니까 요게 업스타트 대출이 전체가 아니라 여러 군데 여러 가지 이제 핀테크 중에서 업스타트가 좀 많은 부분을 차지는 할 거예요. 근데 정확한 데이터는 좀 몇 분기를 더 봐야 되는 게, 일단 지금 현재는 2020년도에 10%에서 지금 3배가 늘어났죠. 32%대로. 그리고, 요 부분이 이제 그 수익 부분에서도 그 전략 프로그램이라고 써 있는 요 부분에서만 나는 게 아니라, 여기 대출이자 및 수수료, 자기네가 그 업사트를 통해서 대출한 거로 가지고 있는 대출이 있고 팔아버리는 대출이 있으니까, 그 부분이 이제 그 지금 총 대출에 관련된 이자 비이자 소득은 그 8천만 달러 정도인데, 거기에서 5,500만 달러 정도가 전략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나온 수익이거든요. 거의 68%. 절반 이상이, 그러니까 총 대출 금액은 아직도 SBA나 이런 게 많지만 요 부분의 수익은 적어요.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저 보증으로 인한 거기 때문에 수익률이 적은 거고, 지금 업스타트나 뭐 그런 기타 다른 핀테크들에서 그 대출량은 30%밖에 안 되지만 수익률은 거의 뭐 68%면 대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. 그런 게 운영을 하는 은행이고, 지금 요 내용에서 보면은 이제 연체율이 그 전략 프로그램 대출 2020년도에 그 대출 중에서 총 대출 중에서 연체율이 1.2%, 지금은 2%대. 그러니까 요게 업스타트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여러 가지들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늘어나긴 늘어나고 있어요. 그리고 요번 이제 4월 28일 날 그 어닝 발표한 건데, 여기서 보면은 대출 전체가 9%가 증가했대요. 이게 물론 뭐 업사트랑 직접적인 연관은 아직까지 파악은 안 되지만 어쨌든 뭐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 부분이고요. 어,
기존 전략 프로그램에서 4분의 1이 대출 촉진이 되었다. 그리고 대출 판매 이익도 더 높은 전략 프로그램 수수료에 의해서, 그러니까 점점 이제 그 전략 프로그램 쪽으로 그 추세를 바꿔나가고 있는 거죠. 이번 분기 역시. 그러니까 전략 프로그램 수수료만 봐도 계속적으로 늘고 있죠. 21년도 초에서 말에는 거의 2배까지. 그 다음에 지금 또 한 10% 정도 늘었네요. 이번에. 그 저번 분기 대비. 그리고 보면은 그 수익, 비이자 소득 부분에서 수익이 28%가 증가를 했다는 거예요. 예, 이게 이제 그 전략 대출을 통해서 그 수익이 훨씬 더 늘어나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요렇게 하죠. 요게 뭐냐면은 이제 돈을 이제 더 추가를 해서 총 자산 이거를 이제 어디서 저 지원받던 예금이든 그걸 늘린 거를 전략 프로그램 대출에 대한 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예금을 더 마련을 한 거거든요. 요것도 좀 희망적으로 보이는 부분이고요. 그래서 요번 데이터를 보면은 이게 과거부터 이제 총 지금까지 요번 분기까지를 보면은 SBA 대출이 대부분이었다가 반 정도 이제 반 이하로 요번 분기부터는 이제 낮아졌네요. 그리고 그 전략 프로그램 대출 업스타트를 포함한 여러 가지 이제 핀테크와의 협력으로 인한 게 처음에는 10몇 프로였다가 32%, 지금 37% 이제 점점 이거를 늘려가고 있는 게 눈에 보이지고요. 그리고 요거는 이 은행이 뭐 망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요것도 제 10K 영상에 요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그거를 좀 참조를 나중에 해보고 다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. 레버리지 비율이 그 나라에서 지정한 8.5% 최소 사항이 그 올해는 9%까지 늘어났는데 지금 여기 피나이즈에서는 이거를 그 이상으로 훨씬 더 만들어 놓고 있죠. 이게 연체나 이런 것들이 아까 설명드린 그런 은행들이 되게 업스타트는 뭐 미비하고 엄청난 연체율이 나오는 아까 오파이라든지 저기 엘리베이트 그런 그 핀테크 업체와의 그 협력 때문에 이거를 높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. 좀 위험한 대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. 그래서 이게 이제 손실에 대한 거 수당을 이제 충당을 해놓은 거죠. 그 금액도 당연히 수익이 많은 만큼 그것도 커지고 있죠. 근데 여기에서 그 업스타트 비중은 크지는 않을 거예요. 왜냐하면은 아까 그 설명드린 그 두 군데 은행이 엄청 크기 때문에 손실이. 근데 벌어들인 돈도 그 은행이 훨씬 크겠죠.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제 CRB가 첫 번째 은행이자 또 그 업스타트의 그 이끌어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. 근데 그게 올 초에는 지금 CRB 대 피나이즈 그 비율이 62 대 37 정도였는데 지금 요번에 그 4월 22일 날 또 저 KBRA에서 데이터 나온 거 보면 55 대 45 정도로 피나이즈가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요거 4월 22일 지난주에 나온 그 KBRA 또 그 채권 유동화 데이터 보면은 1억 1천만 원 정도, 1억 1천만 달러 정도를 또 그 뭐 채권 유동화 시키는 시리즈가 나왔거든요. 그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면은 그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그 크게 세 가지 분류를 하거든요. 요거 그냥 숫자로 나오는 202-1하고 ST 시리즈. 그래서 구분을 할 때 요거는 1A, 2A, 요번 거는 요거거든요. 2A. 그래서 요렇게 비교를 하는 게 좋아요. 그래서 지금 보면은 데이터가 그 고등급의 사람들은 그냥 고만고만하고 중간 등급을 조금 늘렸어요. 중간 등급을 조금 늘리고 그 다음에 그 낮은 등급을 낮추고 그거를 요거랑 비교를 하면은 되는 거거든요. 그리고 지금 연체율 같은 경우에 지금 지난번 제가 그 3월 말에 올린 영상에서는 좀 표시가 잘못돼 있고 제가 설명도 잘못 드린 게 있어서 여기 현재 연체율은 지금 뭐 하루일지 일주일일지 10일일지 한 달일지는 모르지만 요게 트리거랑 닿는 거랑은 상관이 없어요. 예,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게 누적 연체율 요게 트리거에 닿았을 때 문제가 되는 건데 그 지금 트리거에 닿은 거는 아무것도 없거든요, 현재. 예, 그리고 지금 요거는 그 예상 연체율, 예상 그 누적 연체율인데 요거는 다른 것들이 많이 있어요. 지금 4.59, 3.9%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다 했는데 이 지금 누적 연체율이 지금
예상보다 뭐 올라가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트리거.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트리거를 3개월 정도 닿으면은 이게 업스타트가 이거를 되사든지 뭐 그래야 되는 그 조항이 있는 것 같거든요. 내용에서 보면은. 근데 지금까지는 아직 그런 데이터가 없으니까 아직은 안정적이라고 보여지면 되고요. 여기 데이터도 지난달에 살짝 꺾였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, 그 그래프 상으로도 이렇게 조금 그런 것들이 보여지죠. 그리고 지금 요번 채권 유동화 시키는 내용들도 보면은 저등급이 대부분이에요. 절반 이상이, 예, 요 파이코 점수가 낮은 데서 이제 대부분 발생을 하는 거고요. 아직까지도 그렇게 이쪽을 많이 한다는 거는 데이터가 안정적이라고 그 회사에서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요번에 지금 대출 요거는 업스타트 내용이 아니라 이제 KBRA니까 거기에서 이제 요 내용도 설명을 하더라고요. 그 대출 정책 중에서 그 단기 연체나 조금 지불이 어려운 사람들 왜 단기적으로 그런 경우 있을 때 우리나라도 왜 그 잠깐 연장해 주든지 그런 게 있잖아요. 그거를 과거에는 그 연장이나 그런 걸 하려면은 4번 정도는 그 이자를 제대로 내야지만 연장을 해줬는데 요번에는 이제 2번만 해줘도 그렇게 연장을 해주는, 그러니까 좀 소비자 위주로 친화적으로 약간은 좀 더 이제 바꾼 것 같은데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. 그래서 결론은 피나이즈뱅크가 지금 그 전략 프로그램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업스타트 데이터도 많이 있을 거고, 근데 이거는 지금 피나이즈 그 상장한 지 지금 얼마 몇 달 되지도 않아서 정확한 데이터는 한두 분기는 봐야지만 알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때까지 지금은 그냥 추측만 할 뿐이고, 일단 중요한 거는 피나이즈 대출이 그 매출 자체는 늘었으니까 일단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, 그 부실률이나 이런 것도 아까 데이터에서 본 것과 같이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. 그리고 또 KBRA 데이터에서도 뭐 그런 그 데이터들이 보이지만 중요한 거는 피나이즈에서도 이번 그 예금이나 모금을 통해서 이제 자산을 확장시킨 거를 전략 프로그램으로 더 많은 자금을 또 준비를 하는 부분, 그런 것들이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. 그리고 KBRA 데이터상으로 트리거가 아직 닿지는 않았잖아요. 그 트리거가 닿는 것들이 몇 달 안에 조금씩 나온다면은 그때부터는 저도 아마 좀 긴장을 하고 물량을 조금 줄여 나갈지 말지 그때 또 결정을 할 건데, 현재는 아니라고 저는 지금 단정 지을 정도로 생각을 하고요. 그다음에 여기 데이터 쌓인 거 보면은 지금 여지껏 KBRA 거기에서 채권 유동화 부분만인 거니까 그거하고 이제 업스타트 매출 부분하고 이제 비교를 한 건데, 일단 1분기 거는 이제 좀 다음 달 초에 돼봐야지 나오지만 어쨌든 그 작년 말보다는 좀 줄을 걸로 예상은 되는데, 이제 2분기가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. 지금 이제 5월달 이제 들어가고 있는 거니까 5월달, 6월달 2달이나 남았는데 이미 거의 그 1분기 데이터랑 비슷하게 채워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. 이것도 지난번 영상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정확하진 않지만 이 부분일지 인데 지금 제 예상으로는 요 부분으로 해야지 약간 좀 데이터가 맞아서 그걸로 이제 그 예상을 하자면, 그 지금 KBRA 데이터를 보고 기관들도 매수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움직이는 걸로 좀 보여져요. 그렇게 따진다면은 지금까지 그 작년 말 분기보다는 올 초 분기가 안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했으니까 이렇게 많이 대출이 뭐 기타 다른 이유들도 있었지만 많이 떨어졌다고 한다면, 지금 2달이나 아직 데이터가 남은 상황에서 1분기랑 비슷한 매출이 지금 눈에 보인다면 당연히 그 어닝에서 여러 가지 그 내용들에서 좋은 것들이 나온다면 많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. 그리고 지금 전체 시장 상황에 대해서 제가 그 뭐 아주 많은 것들을 보고 있는데, 제 영상 보시는 분 중에서 뭐 아주 단순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서 간단히만 좀 얘기를 드리면, 일단 다음 주 이제 금리 인상 0.5는 누구나 다 확정적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. 근데 거기서 QT 부분도 이제 바로 시작할지 혹은 뭐 하여간 지난달에 그 정해진 그 부분에서 크게 더 늘어나거나 그러지만 않는다면 이미 이거는 지금 선방영돼서 지금 좀 안정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, 그다음에 러시아는
뭐 지금 여러 뉴스를 통해서 나오는 것들도 있지만, 저는 누구나 다 조금 공부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이 알 만한 내용은 건너뛸게요. 왜냐면은 그런 것까지 다루긴 시간이 좀 부족해서 다 보지는 않았을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을 몇 가지만 보자면,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 전쟁 이후에 한국도 러시아에서 이만큼 2조 4천억어치 수입하고 있어요. 예.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. 우리나라나 그 유럽 쪽도 마찬가지로 지금 계속 수입이 엄청나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가 전쟁을 계속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, 이거는. 근데 내수가 엄청 극악인 그 시나리오들이 좀 많이 나와 있거든요. 그거 제가 그것까지 첨부를 좀 못했는데 어쨌든 수출은 화랑이고 내수는 극악이기 때문에 이 러시아가 계속 버틸지 아닐지는 진짜 푸틴의 마음에 따라서 틀린 것 같아요. 근데 5월 초에 지금 전쟁이 끝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약간이라도 생긴 게 있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그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. 근데 서방의 제재가 이제 실제적으로 타격을 입히지는 아직 못하고 있지만 여기서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전 중국의 부분인 것 같거든요. 그 부분 이제 뒷부분에 조금 더 다뤄드릴게요. 그리고 물류난 이거야 뭐 지금 미국은 뭐 작년부터 물류난이 굉장히 심했는데 지금도 아직 크게 완전히 풀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중국의 그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물류난이 더 덮쳐버려 가지고 지금 그런 건데 요게 서서히 좀 풀리지 않을까 싶거든요. 요게 뭐 중국 쪽은 막혀 있지만 지금 요거를 보면은 미국이 일단 물가 안정화를 위해서 중국에 좀 제한을 이렇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이게 러시아 쪽하고의 압박 부분에서도 그 내용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서로 이제 관세 인하하고 너희도 서로 좋은 거 아니라 해서 중국도 그걸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부분. 근데 그게 뭐 아직은 서로 싸우고 있는 부분이고 근데 저는 요걸 설명드린다면 러시아에 대한 이제 서방 제재가 지금 중국, 인도 뭐 몇 국은 그걸 따르지 않고 있잖아요. 근데 만약에 서방 쪽에서 더 제재를 한다면 얘네들도 당연히 왜냐하면 러시아의 이득 보는 것보다 자기네가 수출하거나 뭐 그런 부분에서 큰 타격을 입는다면 힘들 수 있으니까.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한 가지 조금 좋은 뉴스들이 이렇게 보이는 게 유니온페이 저도 쓰고 있거든요. 요거 유니온페이 같은 경우 이제 중국의 대표, 그러니까 비자 마스터 같은 카드인데 러시아 은행하고 이제 협력하지 않기로 이번에 결정이 났어요. 그래서 이게 지금 조금 희망적으로 보이는 게 미국하고 뭐 서방하고 이제 제재나 뭐 그런 협력에 바로 그 대응하는 것보다 서서히 조금씩 왔다 갔다 이렇게 좀 조율을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요 이전에도 뭐 러시아에서 뭐 한국인 부품 보내달라는데 거부한 거라든지 요런 거를 보면은 약간 희망이 보이는데 근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중국이 미국한테 제일 바라는 게 뭘까요? 예, 딱 한 가지죠. 지금 제가 딱 생각나는 거는 몇 분 생각날 수도 있겠지만 반도체죠. 저는 그 부분 가지고 중국이 좀 많이 딜을 그 뒤쪽으로 앞으로는 그런 걸 안 하겠지만 그 부분이 쉽게 해결은 안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그 본격적으로 러시아의 그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뭐 도움을 트리거 역할을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. 당분간은 뭔가 진짜 서방이나 미국에서 큰 걸 주지 않는 이상. 그리고 이제 최근 그 GDP 지금 엄청 내려가서 마이너스 처음 그 코로나 이후로 처음 마이너스였거든요. GDP가 미국. 그래서 저는 요 날 엄청 떨어질 줄 알고 이제 좀 준비를 했었는데 시장은 예상외로 막 올라가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 조금 이제 그 파봤더니 요건 정부 그 저 사이트 들어가면 다 볼 수 있는 거거든요. 보면은 제일 핵심인 내용들이 이건 것 같아요. 수출하고 상품을 그 상품 수출하고 수출 자체가 이렇게 마이너스 5.9% 마이너스 9.6% 서비스는 조금 뭐 늘었지만 3.8% 이렇게 줄고 그 다음에 수입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죠. 17.7% 20.5% 상품이 그러니까 소비는 그러니까 요게 이제 개인 소비 지출을 2.7% 늘은 거 그러니까 미국의 소비는 아직 엄청 살아있는데 수출은 단기적으로 여러 가지가 좀 막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중요한 거는 연방 정부라든지 뭐 그 국방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줄였죠. 마이너스 2.7%, 마이너스 5.9%, 마이너스 8.5%.
그러니까 요 부분 때문에 GDP가 단기적으로 지금 마이너스로 간 것 같은데, 뭐 한두 분기 안에 이제 다시 올라가겠죠. 요거는 단기적인 영향으로 보는 거라고 시장을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지금 제 개인적인 지금 그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하려고 하냐 하면, 이미 제가 그 카카오톡에서 거기에다가는 이야기했던 게 이제 한두 달 전부터 이제 저는 계획을 이미 했던 게 올해 말이나 내년 초부터 현금 비중을 좀 늘릴 계획인 거거든요. 20, 30% 정도에서 50%가 될 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해봤는데, 중간중간 상황 보고서 최고로 올린다면은 50% 정도까지는 그 현금화 하려고 해요. 근데 저는 작년에도 그 불장에서도 20% 평균은 현금을 왔다 갔다 하게 유지를 했었는데, 그 올해 말이나 내년에는 한 20, 30% 계획은 최소 이 정도는 유지를 지금 하려고 하고요. 그다음에 단기 계좌 지금 운영을 그 지난번 영상에도 남겼지만, 지금 업스타트 70불 때 조금 담았는데 요번 5월달 초에 한번 보고서 그때 또 더 하든지, 그래서 그 단기 계좌를 1년간은 큰 틀의 제 그 장기 계좌는 그냥 두고, 거기서 큰 실수를 하면 큰 돈이 이제 잘못될 수 있으니까요. 그래서 저는 단기 계좌를 1년 동안 운영을 해서 그게 어느 정도 1년 정도 데이터가 괜찮다면 요 단기 계좌를 내년에는 조금 더 올려볼 생각입니다. 그리고 지금 뭐 그 아주 여러 전문가나 유튜버 뭐 데이터 이것들 다 보고 있지만, 어느 정도 그 다 시일이 좀 걸쳐가면서 침체를 예상을 하잖아요. 그래서 저도 이것 부분은 다 예상은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, 그렇다고 지금이 뭐 이게 머리나 어깨는 아닐 테니까 그 뒤에 이제 데이터를 앞으로도 보고서 현금을 더 늘릴지 말지는 그 뒤에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지금 당장 사니 파니 보다는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고, 너무 힘들다 싶으신 분들은 그냥 묻어두고 1, 2년 뭐 적당히 이제 포트폴리오를 조정을 좀 해놓긴 해야 되겠죠. 100% 현금이라든지 100% 주식이라면은 그것 또한 문제니까, 그 부분을 약간은 조정을 해놓고 그냥 뭐 푹 쉬시던지 1, 2년, 2, 3년, 3, 4년 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게 나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. 만약에 이제 공부를 계속 하실 분들은 저와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데이터 보면서 같이 공부해서 그 시장을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